이 나라가 여기에 끼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야 할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언론은 이 나라를 향해 저주에 가까운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자본도 인프라도 신용도 없는 나라의 무모한 도전. 모두가 이 나라가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지는지를 기다리는 구경꾼들 같았죠. 그런데 이 나라가 만들어낸 반전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망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던 모든 공식을 완벽하게 깨부수며 50년의 격차를 단 17일 만에 뒤집어 엎어버린 초유의 대사건이었죠. 결과를 확인한 미국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승리를 자축하던 일본은 분을 삭히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 누구도 감히 예상치 못했던 자리로까지 단숨에 밀어 올려버렸습니다. 대체 그날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 세계의 콧대를 꺾어버린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의 소름 돋는 진실. 지금부터 그 위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쓰입니다. 한계를 인정할 때 쓰는 말이거나 아직 그 일을 해낸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때 쓰는 말이거나 저는 오랫동안 전자라고 믿었습니다. 숫자가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자본이 없으면 판에 낄 수 없고 신용이 없으면 세계가 외면한다고. 그 믿음에 한 번도 의심을 품어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전 세계가 비웃었던 그 나라는 비웃음을 연료로 삼았습니다. 가진 게 없었기에 잃을 것도 없었고 약했기에 오히려 무서운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2시간 동안 제가 쌓아온 공식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브랜든 콕스입니다. 하버드 경제학과에 다니고 있죠. 지금 한국을 아느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4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외국인들에게 생소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나마 아는 사람들조차 분단국가, 북한의 위협, 전쟁 중인 나라, 이 정도로 인식하는 게 전부였다고 해요. 지금은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모른다니. 지금은 오히려 한국을 모른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겁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렇게 극적으로 평가가 엇갈리는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을까요? 볼코프 교수님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을 파고드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경제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과감했고 숫자 뒤에 숨겨진 인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명성이 자자한 분이죠. 그날 수업 주제는 저에게 다소 낯선 영역이었습니다. 메가 이벤트와 국가 경제, 거대한 국제 행사가 한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이야기였죠. 올림픽이 어떤 무대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올림픽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건 반쪽짜리 설명입니다. 올림픽의 진짜 본질은 따로 있었죠.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보십시오. 나치 독일이 전 세계를 향해 설계한 무대였습니다. 레니 리펜슈탈이 연출한 개막식, 수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장면, 히틀러가 단상에 서자 10만 관중이 일제히 손을 치켜드는 광경, 그건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군사력과 조직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선전의 무대였고 독일은 그 무대를 통해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임을 선언했죠. 1984년 LA 올림픽은 또 달랐습니다. 미국은 총과 탱크 대신 자본과 문화로 세계를 압도했죠. 헐리우드가 개막식을 연출했고 전 세계가 그 화려함 앞에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하려 했습니다. 2만 8천 명의 인간을 동원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개막식으로 중국은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왔다고.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이 세 장면을 나란히 보여주시며 볼코프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올림픽은 강한 나라들이 자신의 존재를 세계에 각인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는 언제나 정해져 있었죠. 압도적인 자본을 가진 나라, 검증된 인프라를 가진 나라, 국제사회에서 이미 인정받은 나라. 올림픽은 처음부터 그들만의 무대였습니다. 선진국들의 전유물이었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올림픽 유치 자체가 이미 강대국의 증명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개최국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 무대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라는 선언인 거고요. 맞습니다. 역대 개최국들을 보면 하나같이 당시 세계 최강 대국들이었죠. 그 공식은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요. 그 말이 강의실 안에 묵직하게 깔렸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1950년대 서울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솔직히 말하면 잠깐 멍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진 속 풍경은 제가 아는 그 한국과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폐허가 된 거리, 천막과 판자로, 얼기설기 엮은 집들, 흙바닥에 쭈그려 앉은 아이들.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서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전 국토의 80%가 파괴됐고 변변한 공장 하나 남아있지 않았으며 서울 시내 병원에는 기본적인 의약품조차 없어서 미군 부대 쓰레기통을 뒤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집보다 들어오지 않는 집이 더 많았고 아이들은 학교 대신 공장으로 갔죠.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그냥 멈춘 것뿐이었고 나라 전체가 그 멈춤 속에서 겨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였는지는 몰랐습니다. 그 사진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세계 유수의 경제학자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죠. 한국의 경제 발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이 나라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 사람은 국제사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그 폐허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가요? 결국 미국의 원조가 결정적이었던 거 아닙니까? 외부 자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원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의 원조를 받은 나라가 한국만이 아니었어요. 필리핀도 받았고 남미 여러 나라도 받았으며 아프리카도 받았습니다. 그 나라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원조가 성장의 이유였다면 그 나라들도 한국처럼 됐어야 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조는 씨앗이 아니라 그냥 물이었을 뿐입니다. 씨앗은 따로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답변에 강의실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1970년대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이 그 폐허 위에서 조금씩 산업화를 시작하던 시기였는데 그때도 국제사회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당시 한국을 바라보는 서구의 시각은 기껏해야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는 조립 공장 정도였죠. 누군가는 한국을 동양의 디트로이트라고 불렀는데 그건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은 있지만 기술은 없다. 손은 있지만 머리는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바로 그 시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전 세계가 경악할 선언을 합니다. 1988년 서울에서 하계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저는 그 대목에서 저도 모르게 실소가 나왔습니다. 올림픽이 어떤 무대인지 방금 들었기 때문입니다. 베를린, LA, 베이징. 그 이름들 옆에 서울을 놓는다는 게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 눈에는 그냥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거든요. 더 황당했던 건 상대였습니다. 일본이었으니까요. 1980년대 후반 일본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국가적 위협으로 인식할 정도의 수준이었죠. 당시 미국 GDP가 약 5조 달러였는데 일본은 그 60%를 넘어서며 무섭게 추격하고 있었고 그 성장 속도를 보면 일본이 미국을 추월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던 시절이었습니다. 21세기는 일본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 분석으로 통용되던 때였죠. 제조업은 이미 미국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도요타, 혼다, 닛산이 미국 자동차 시장을 잠식했고 소니와 파나소닉이 전자 시장을 장악했으며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쥐고 있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가 일본차 공세에 고전하면서 미국 의회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까지 거론되던 상황이었죠. 이미 1964년 도쿄올림픽을 완벽하게 치러낸 경험까지 있었으니 나고야 유치는 전 세계가 기정사실로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승리를 확신했고 나고야 유치위원회는 바덴바덴 현지 최고급 호텔을 통째로 예약한 채 발표 직후 열게 될 축하 리셉션 준비까지 완벽하게 맞춰둔 상황이었습니다. 샴페인까지 미리 채워두고요. 반면 당시 한국의 특급 호텔 객실은 고작 9,000개 수준이었고 국제 규격의 경기장은 사실상 전무했으며 50만 명의 외국인을 받겠다는 나라가 그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계산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시 한국 정부가 그 현실을 몰랐을 리 없지 않습니까? 경기장도 없고 호텔도 없고 공항도 부족한 상태에서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나선 건 무모함을 넘어서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그것도 하필 상대가 저 일본이고요. 바로 그 질문이 당시 전 세계가 한국을 향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영국 타임스도 그렇게 썼고 워싱턴 포스트도 그렇게 분석했죠. 그런데 한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 현실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경기장이 없다는 것도, 호텔이 부족하다는 것도, 도로가 엉망이라는 것도 전부 알면서 손을 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게 올림픽은 스포츠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가 강의실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국제사회에 조금씩 기웃거리더니 뭐라도 된 것처럼 이 거대한 판에 뛰어들겠다는 한국에 모두가 조롱과 비웃음으로 받아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한국인들을 자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이죠. 이 나라에게 올림픽은 스포츠 행사가 아니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그날 이후 하나씩 알아가게 됩니다. 볼코프 교수님이 잠깐 자료를 넘기는 사이 저는 옆자리 친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 다 같은 표정이었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애초에 게임이 안 된다고. 그런데 교수님이 꺼낸 다음 이야기는 제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한국이 올림픽 유치를 선언한 게 1981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결심은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습니다. 1970년대 초반이었죠. 당시 한반도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외교가와 글로벌 기업들은 한반도를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라고요. 실제로 휴전선 너머에서는 무력 도발이 끊이지 않았고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이 심심찮게 거론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꺼리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그 불안이었죠. 공장을 짓고 돈을 넣었는데 전쟁이 나면 그게 다 날아가는 거니까요. 바로 그 시기에 대한민국 정부 내부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올림픽을 유치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공포가 나라 전체를 덮고 있는 상황에서 올림픽 유치를 논의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아닌가요? 안보가 먼저고 올림픽은 그 다음 아닙니까? 바로 그 순서가 거꾸로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흥미로운 겁니다. 한국 정부의 논리는 정반대였으니까요. 안보가 해결돼야 올림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올림픽을 해야 안보가 해결된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이 강의실에 묘하게 퍼졌습니다. 설명은 이렇습니다. 당시 한국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인프라도 자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미지였죠.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쟁터였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그 이미지가 지워지지 않는 한 외국 자본은 들어오지 않고, 외국 자본이 없으면 경제는 성장할 수 없으며,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안보도 흔들립니다. 악순환이었죠. 그 악순환을 단번에 끊어낼 방법이 뭐였겠습니까?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동시에 지켜보는 무대에서 대한민국이 멀쩡히 서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포탄이 날아다니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인을 초대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걸 증명하는 것. 올림픽이 바로 그 무대였던 겁니다. 한국 정부에게 올림픽은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치밀한 설계였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계획을 공개적으로 추진했다가는 역효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공개적인 움직임은 일절 없었고 대통령 직속으로 비밀 유치 전담 기구를 소리 없이 발족시켰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정부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극비 프로젝트였죠. 사실 국제사회가 한국의 올림픽 유치 선언을 비웃은 이유는 단순히 전쟁 위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죠. 이 나라가 올림픽이라는 메가 이벤트를 치러낼 역량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유치에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막상 하라고 해도 제대로 치를 수 있겠냐는 문제였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에서 완벽하게 망한다면 이 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거라는 게 국제사회의 냉정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한국이 유치에 성공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만에 하나 성공한다 해도 결과는 뻔하다고 봤던 겁니다. 어떻게 해도 한국에게 좋을 게 없는 판이었죠. 그런데 가능하다고 꼭 해내야 한다고 믿는 나라는 오직 한국 본인뿐이었습니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자 세계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뭐야, 진짜 하겠다는 건가 하고요. 보통 올림픽 유치 경쟁에 처음 뛰어드는 나라들은 그 대회 유치를 목표로 삼기보다 다음 대회 혹은 그 다음 대회를 위해 미리 전선에 뛰어들어 세계에 우리도 관심 있다는 걸 각인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법입니다. 첫 도전은 사실상 명함 내미는 수준이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첫 도전을 실패하면 죽는다는 각오로 뒤가 없는 사람들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물러설 자리를 스스로 없애버린 채로요. 모두가 그 모습을 이상하게 봤던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기구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IOC 위원들의 명단을 한 장 한 장 뽑아놓고 나라별로, 성향별로, 관심사별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위원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 어떤 이슈에 민감한지, 누구와 친분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파악해 나갔죠. 당시 IOC 위원이 수십 개국에 흩어져 있었으니 이 작업만 해도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분류가 끝나자 한국 외교관들이 세계 각지로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공식 채널이 아닌 비공식 루트로 티 나지 않게 한 명씩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외교관은 아프리카까지 날아갔고 어떤 외교관은 남미의 작은 나라 수도에서 위원을 기다렸습니다. 출장 목적도 공식적으로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처리됐죠. 당시 외교부 내부에서는 이 작전을 발로 뛰는 외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화려한 로비가 아니라 진짜 발바닥으로 뛰는 외교였죠.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비밀리에 준비를 했다면 실제로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을 때 국제사회 반응은 어땠나요? 준비도 안 된 나라가 갑자기 손을 들었으니 당연히 무시당했겠죠. 무시당했냐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을 올림픽 들러리로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능력보다 욕망이 앞선 무모한 도박이라고 했죠. 그나마 점잖은 표현이 그 정도였습니다. 강의실 여기저기서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 헤드라인들이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만 놓고 보면 그 평가가 맞았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대표단은 그 비웃음 앞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약자가 취하는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없는 걸 있는 척하는 겁니다. 화려한 조감도를 만들고 그럴듯한 숫자를 내세우고 준비된 척 포장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 대표단은 정반대로 했습니다. 없는 걸 그냥 없다고 했습니다. 경기장이 부족하다는 것도 인정했고 호텔이 모자란다는 것도 인정했으며 도로가 엉망이라는 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딱 하나를 내세웠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어떻게 온몸을 던질 것인지를 진심의 언어로 빽빽하게 채워 넣은 계획서였습니다. 화려한 그래픽도 없었고 3D 조감도도 없었습니다. 그냥 손으로 쓴 듯한 소박한 서류였죠. 그걸 들고 한국 외교관들은 바덴바덴의 복도를 발로 뛰었습니다. 값비싼 양복을 입고 리셉션장에서 샴페인을 홀짝이는 일본 대표단과 달리 달아빠진 구두를 신고 IOC 위원들의 방문을 소리 없이 두드렸습니다. 총회가 열리기 전날 밤 한국 외교관들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위원 한 명을 만나고 나오면 바로 다음 위원의 방으로 이동했고 복도 끝에서 끝으로 가며 밤새 발이 부르텄습니다. 명함 한 장을 건네는 것도 악수 하나를 청하는 것도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명 한 명이 표였으니까요. 어떤 위원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다녔는지 아십니까? 일본 대표단이 거들떠보지도 않은 나라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 IOC 위원들이었죠. 일본 측은 이미 선진국 위원들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쪽으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표단이 그 나라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단순한 지지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나라들을 공략한 게 전략적 판단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갈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었던 건가요? 둘 다입니다. 그런데 한국 대표단이 그 위원들 앞에서 꺼낸 말이 달랐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진 나라가 올림픽을 개최한다면
그건 가진 자들만의 축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전쟁을 겪고 가난을 버텨온 나라가 해낸다면 그건 전 세계 모든 개발도상국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당신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르는 올림픽은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본연의 정신을 전 세계에 가장 완벽하게 전달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약점을 그대로 가치로 뒤집은 겁니다. 분단이라는 상처를 숨기는 대신 그 상처가 있기에 평화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한 거죠. 그 진심 앞에서 위원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위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는 훗날 한 아프리카 국가 IOC 위원이 남긴 말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존엄을 주었다고. 그 한마디가 바덴바덴의 복도에서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리셉션장에서 얼음 깨지는 소리와 함께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한국 외교관들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어두운 복도를 계속 걷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가 같은 건물 안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밤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자본이 있어야 시설을 짓고 신용이 있어야 투자를 유치하는 법인데 이 모든 것이 제로에 가깝던 나라가 세계 대국 일본과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한국을 들러리로 보기에도 부족하다며 비웃었고 일본은 이미 최고급 호텔에 샴페인을 채워둔 채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 대표단은 돈이 아닌 전혀 다른 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81년 9월 30일 서독의 휴양도시 바덴바덴에서 열린 IOC 총회. 그날 총회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1981년 9월 30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볼코프 교수님이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덴바덴 총회장 주변은 전날 밤과 전혀 다른 공기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취재진이 건물 입구를 가득 메웠고 각국 대표단이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그 분위기 속에서도 일본 대표단만큼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여유로운 미소, 느긋한 걸음걸이. 그들에게 오늘은 이미 끝난 경기의 시상식 같은 날이었죠. 전날 밤 리셉션 준비를 마쳐두었고 호텔 연회장에는 축하객 명단까지 작성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길 게 뻔한 싸움에서 오는 특유의 느긋함이었죠. 반면 한국 대표단의 표정은 전혀 달랐다고 했습니다. 밤새 복도를 뛰어다닌 흔적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눈 밑에 그늘이 내려앉았으며 구두 밑창은 닳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서류는 꼬깃꼬깃하게 구겨져 있었고 그 서류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고요. 교수님은 그 떨림이 두려움이 아니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껏 쏟아부은 모든 것이 한 번의 발표로 결판 나는 순간 앞에 선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떨림이었을 거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투표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남은 건 발표뿐이었죠.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국제올림픽 위원회 위원장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전 세계 취재진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향했고 총회장 안에 수백 명이 동시에 숨을 죽였다고 합니다. 사마란치 위원장은 봉투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봉투 끝을 잡고 천천히 뜯었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총회장 전체에 들릴 정도였다고 했죠. 결과지를 꺼내 들고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취재진의 기록에 따르면 그 순간이 불과 몇 초였는데도 체감상 훨씬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몇 초 동안 한국 대표단 쪽에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본 대표단 쪽에서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단상을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사마란치 위원장의 입이 열렸습니다. 나고야 27표, 서울 52표, 개최지, 서울. 교수님이 그 한마디를 말씀하시는 순간 강의실 안이 묘하게 술렁였습니다. 총회장이 두 쪽으로 갈라졌다고 합니다. 한국 대표단 쪽에서는 비명 같은 함성이 터져나왔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으며 누군가는 옆 사람을 끌어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말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었을 겁니다. 비밀기구에서 밤을 새우며 명단을 분류하던 그 밤들, 아프리카와 남미로 날아가 문을 두드리던 그 발걸음들,
달아빠진 구두로 바덴바덴 복도를 오가던 그 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을 테니까요. 일본 대표단 쪽은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순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방금 들은 이름이 나고야가 아니라는 사실을 뇌가 처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죠. 팔짱을 끼고 있던 사람은 그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고 옆 사람에게 서울이라고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겠죠.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 현장에 있던 취재진의 기록에는 일본 대표단석에서 처음 움직임이 나온 건 발표 후 한참이 지나서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무 말 없이 총회장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가장 처참했던 건 호텔 연회장이었다고 합니다. 화려하게 차려진 리셉션장, 얼음 버킷 속에 꽂혀있던 샴페인 병들은 그날 밤 단 한 병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음식은 그대로였고 꽃은 시들어갔으며 수십 명의 축하객 명단이 적힌 종이는 조용히 구겨졌습니다. 그 연회장에 발을 들인 사람은 밤새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승리를 너무 확신했던 나머지 패배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 이야기가 더 통쾌했습니다. 결과가 나온 직후 일본 특파원들이 본국으로 타전한 기사 이야기였습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축하 기사를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일본 언론사들은 순식간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긴급하게 기사를 바꿔야 했는데 그 기사가 얼마나 짧았는지 아십니까? 단 한 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았던 공식이 깨진 순간 베테랑 특파원들도 그 이상의 말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그 한 줄짜리 기사 이야기를 들으며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통쾌함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특별히 응원한 것도 아니었고 일본에 적대감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아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이 주는 충격이었죠.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건 도저히 공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결과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결과 자체는 받아들이겠는데 52대 27이라는 격차가 납득이 안 됩니다. 접전이었다면 모를까 거의 2배에 가까운 표차라는 건 단순히 개발도상국 위원들 몇 명을 설득한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더 있었던 거 아닌가요? 콕스, 바로 그 질문이 핵심입니다. 52대 27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표를 더 많이 얻었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건 한국 대표단이 바덴바덴에서 판 자체를 바꿨다는 증거였습니다. 일본이 설계한 판은 자본의 판이었습니다. 누가 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검증된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많은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가? 그 판 위에서 싸웠다면 한국은 처음부터 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표단은 그 판에서 내려왔습니다. 새로운 판을 깔았죠. 누가 올림픽의 정신을 더 잘 구현할 수 있는가? 누가 더 많은 나라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가? 누가 평화라는 가치를 더 진실되게 전달할 수 있는가? 그 판 위에서는 일본이 약자였습니다. 이미 모든 걸 가진 나라가 올림픽의 평화 정신을 이야기하면 공허하게 들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전쟁을 직접 겪고 분단을 살아내고 가난을 몸으로 버텨온 나라가 평화를 이야기할 때는 달랐습니다. 그 말에는 무게가 있었으니까요. 개발도상국 위원들이 한국에 표를 던진 건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나라에게 던진 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표들이 모여 52가 됐고 일본의 자본이 만든 표는 27에 머물렀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면서 뭔가가 머릿속에서 흔들리는 감각을 받았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언제나 숫자가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자본이 많은 나라가 이기고 인프라가 좋은 나라가 신뢰를 받는다고요. 그 공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숫자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작동한다는 것을요. 그게 뭔지는 아직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52대 27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냈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볼펜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적을 말이 없었습니다. 경제학 공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펼쳐졌을 때 하버드에서 배운 그 어떤 이론도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강의실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결과가 나온 직후 일본 외무성으로 송신된 내부 기록이 훗날 공개됐는데 거기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개발도상국표의 조직적 이탈, 완패. 일본 외무성조차 그 패배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의 진거라는 걸요. 결과는 서울 52표, 나고야 27표였습니다. 자그마치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완벽한 대역전극이었죠. 최고급 호텔에 샴페인을 쌓아두고 발표만을 기다리던 일본 대표단은 그 자리에서 새하얗게 얼어붙었고 일본 특파원들이 고국으로 타전한 기사는 오직 한 줄, 믿을 수 없다가 전부였습니다. 자본이 전부라고 믿었던 전 세계의 오만한 공식이 대한민국의 진심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교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유치에 성공한 바로 그 순간부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향해 칼을 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52대 27의 결과에 충격을 받은 세계 언론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방향을 틀었습니다. 유치 성공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과연 해낼 수 있겠냐는 의심의 칼날을 갈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칼날을 가장 날카롭게 갈아낸 나라는 다름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볼코프 교수님이 다음 자료를 꺼내시는 순간 저는 다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아까 흔들렸던 공식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었습니다. 52대 27이라는 결과가 충격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유치 성공이 곧 개최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그 결과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을 들 자격도 없던 나라가 손을 들었고 그 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더 가혹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덴바덴의 결과가 전 세계로 타전되던 날 밤 한국이 눈물을 흘리는 동안 일본은 전혀 다른 움직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조직적인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죠. 정당한 경쟁의 결과를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깎아내리는 언론 플레이가 시작됐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아사히 신문이 먼저 나섰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최대의 실수라며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죠. 요미우리 신문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서울올림픽은 실패작이자 파멸적 사고가 될 것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계의 최고 권위지인 니케이가 가장 잔인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경기장과 인프라 부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한국 경제는 올림픽 재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저는 그 헤드라인들을 들으며 솔직히 말하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당연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다음 자료를 꺼내셨습니다. 도쿄 스포츠 신문이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의 치명적인 약점 5가지를 연재 기사로 기획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고 합니다. 첫째, 경기장 절대 부족. 둘째, 국제 규격의 호텔과 숙박시설 전무. 셋째, 낙후된 교통망과 마비 상태의 서울 도로. 넷째, 외국어 소통이 불가능한 국민. 다섯째, 북한과의 대치로 인한 전쟁 위기와 정치적 불안정. 교수님이 이 5가지를 하나씩 읽으시는 동안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5가지를 들으면서 오히려 마음이 이상하게 안정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까까지 흔들렸던 공식이 다시 단단하게 자리를 잡는 것 같았거든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의 문제였습니다. 경기장이 없다는 건 사실이고 호텔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며 외국어가 안 된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진심이 있고 의지가 있어도 숫자가 안 되면 결국 안 되는 겁니다. 제 공식이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라 잠깐 흔들렸을 뿐이라는 확신을 되찾았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이 5가지는 반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롱이나 편견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에 근거한 지적인데 이걸 무시하거나 감정으로 넘기는 건 오히려 더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일본 언론이 틀린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콕스, 맞습니다. 5가지 모두 사실이었어요. 일본 언론이 틀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실을 말하는 것과 그 사실로 상대를 짓밟으려는 것, 그 둘은 같은 겁니까? 강의실이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까지 나섰다고 합니다.
한국의 유치는 그저 운이었을 뿐 7년 후 전 세계 앞에 준비 안 된 미천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불씨는 서구 언론으로 번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준비 능력에 대한 합리적 의문이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고, 영국 가디언은 국제적 경험 부족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와 르피가로는 한 발 더 나아가 올림픽 사상 최악의 선택이 되어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파멸적인 예측을 내놓았죠. 저는 그 헤드라인들을 들으면서 솔직히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뉴욕타임스, 가디언, 르몽드, 르피가로. 이건 일본 언론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들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보다 더 명확한 신호는 없었죠. 자본이 없으면 안 된다. 인프라가 없으면 안 된다. 그 공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 헤드라인들이 틀린 예측이라고 보십니까? 경기장도 없고 호텔도 없고 도로도 엉망이고 외국어도 안 되는 나라가 50만 명을 받겠다는 건데 재앙을 경고하는 건 당연한 분석 아닙니까? 감정만으로 메가 이벤트를 유치했으니 전 세계가 우려하는 건 합리적인 법칙 아닌가요? 교수님이 잠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콕스, 그 질문은 당시 전 세계 경제학자들도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건 그 합리적인 예측들이 어떻게 됐는지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정부 긴급대책회의가 소집됐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적으로 돌아서고 이웃 경제대국이 파산을 예고하며 국가적 모욕을 주던 그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포기하는 게 맞았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지들이 전부 재앙을 경고하고 있었고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는 파산을 확신하고 있었으며 반박할 수 있는 숫자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러서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상황이었죠. 오히려 세계 언론이 그걸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칭찬했을 겁니다. 국민들에게도 우리가 너무 무모했다고, 현실을 직시했다고 설명하면 됐습니다.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안에서 나온 결론은 달랐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방 안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밤이 깊도록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 보고 파산한다고 장담했다. 죽어도 해내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꺾어주자. 완벽하게 성공해서 전 세계의 입을 막아주자. 세계가 다시는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완벽을 넘어선 도시를 만들자. 그 말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굴욕을 연료로 삼기로 한 겁니다. 분노를 동력으로 바꾸기로 한 거죠. 1981년 말 서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동남쪽 잠실 일대 한강변의 드넓은 황무지 위로 아시아 최대 규모를 목표로 한 10만 명 수용의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체조, 수영, 농구 등 전 종목을 소화할 경기장들이 서울, 전역에서 동시에 설계되고 동시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꺼낸 다음 이야기가 더 놀라웠습니다. 당시 올림픽을 개최한 선진국들이 선수단 숙소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십니까? 대회 기간 동안만 쓰고 버리는 임시시설이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숙소를 짓고 대회가 끝나면 헐어버리거나 방치하는 게 당연한 방식이었죠. 그게 당시 선진국들의 올림픽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만여 명의 선수단을 수용할 5,340세대 규모의 현대식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짓되 대회가 끝나면 그걸 일반 시민에게 분양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뒤에도 도시의 자산으로 남는 구조였죠. 일회성 소비가 아니라 국가 발전의 발판으로 올림픽 자체를 설계한 겁니다. 파산을 예고하던 나라가 오히려 올림픽을 도시 개조의 기회로 삼은 거죠. 당시 세계적인 건축가들을 불러 모아내린 지시가 이랬다고 합니다. 대회 이후 대한민국 중산층의 주거 표준이 될 최고급 아파트를 설계하라고요. 저는 그 대목에서 볼펜을 다시 내려놨습니다. 파산할 거라는 예측 앞에서 한국이 선택한 건 포기가 아니라 도시를 통째로 다시 짓는 것이었습니다. 모욕을 받아들이는 대신 그 모욕을 설계도로 바꿔버린 거죠. 전 세계가 우리의 능력을 의심하고 이웃 경제 대국 일본은 국가적 모욕을 주며 대한민국의 파산을 예고했습니다.
사실을 무기로 삼아 짓누르는 가장 잔인한 공격이 전 세계를 뒤덮었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무서워 포기하는 대신 그 굴욕적인 비판들을 온전히 국가 개조를 위한 연료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가 다시는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완벽을 넘어선 도시를 통째로 새로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를 짓는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교수님은 진짜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는 지금부터라고 하셨습니다. 볼코프 교수님이 자료를 넘기시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1981년 서울의 항공사진이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펼쳐진 드넓은 황무지, 낮고 허름한 건물들, 흙먼지 날리는 도로.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 서울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바로 옆에 다른 사진을 띄우셨습니다. 1986년 서울이었습니다.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도시였죠. 왕복 8차선 도로가 한강을 따라 은빛 카페처럼 뻗어 있었고 하늘을 찌를 듯한 건물들이 강변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단 5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니케이는 한국이 파산할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파산 대신 도시를 통째로 새로 지어버렸습니다. 교수님이 그 5년 동안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경기장이었습니다. 체조, 수영, 농구, 펜싱 등 전 종목을 소화할 국제 규격의 경기장 수십 개가 서울 전역에서 동시에 설계되고 동시에 콘크리트를 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곳도 아니고 두 곳도 아니고 수십 개가 한꺼번에였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는데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도로였습니다. 김포공항에서 강남과 잠실을 단숨에 연결하는 왕복 8차선의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가 한강을 따라 거대하게 깔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현장 감리관들이 전 세계에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줄 자존심의 도로라며 아스팔트 두께를 밀리미터 단위로 검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완벽주의였죠. 전 세계가 지켜볼 무대이니 단 한 치의 허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오기가 그 도로 한 줄 한 줄에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호텔이었습니다. 국제 규격의 숙박시설이 전무하다던 지적을 정면으로 뒤집으며 롯데, 인터컨티넨탈, 힐튼 등 글로벌 최고급 특급 호텔들이 서울 곳곳에 연달아 솟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지하철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도쿄 스포츠가 한국의 약점으로 지목한 것 중 하나가 낙후된 교통망이었습니다. 외국 선수단과 관광객 50만 명이 마비 상태인 서울 도로에 쏟아진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지적이었죠. 그 지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서울의 도로 사정은 실제로 심각했으니까요. 한국 정부가 내린 결론은 대중교통의 전면 개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3호선, 4호선 이 세 노선을 동시에 착공하고 동시에 완공하기로 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노선 하나를 짓는데도 천문학적인 자본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진국들은 보통 노선 하나를 완공하면 몇 년을 쉬었다가 다음 노선을 시작합니다.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새 노선의 땅을 한꺼번에 파서 한날 한시에 뚫어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공학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노선 하나도 수년이 걸리는데 세 개를 동시에 짓는다는 건 인력도 자본도 장비도 3배가 필요한 이야기 아닌가요? 파산을 예고하던 나라가 그걸 어떻게 감당했다는 겁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콕스. 바로 그 질문을 훗날 미국 토목공학 학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서울의 지하철 2, 3, 4호선 동시 완공은 행정력과 노동력의 극한을 보여준 불가사의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불가사의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학술 논문에서요. 강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울 시내 전체가 거대한 공사판이었다고 합니다. 콘크리트 기둥과 흙먼지로 뒤덮인 채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밤낮 없이 용접 불꽃을 튀기며 땅을 파내려 갔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않았고 비가 와도 멈추지 않았으며 겨울 한강 칼바람 속에서도 공사는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 노선이 동시에 완공됐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공식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자본 투입량을 계산하고
인력 동원 규모를 따지고 공사 기간을 환산해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파산을 예고하던 나라가 새 노선을 동시에 완공했다는 건 제가 배운 어떤 공식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본만으로는 나오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그 공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건데 그게 뭔지 아직 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볼펜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드웨어는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고요. 화면에 숫자 2개가 떴습니다. 예상 방문객 50만 명, 서울 특급 호텔 객실수 1만 개.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바로 계산했습니다. 49만 명이 잘 곳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결국 실패한 건가요? 시설은 지었는데 사람을 받을 수가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일본 언론의 예측이 맞은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잠깐 웃으셨습니다. 그 질문이 당시 서구 언론이 마지막으로 한국에 들이밀었던 카드였습니다. 도시는 지었는데 사람을 못 받는다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한 게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이었습니다. 그 말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설문조사 결과를 꺼내셨습니다. 당시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국민 여론조사였다고 합니다.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겠다. 87%. 올림픽을 위해 기꺼이 세금을 더 내겠다. 72%.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72%라고요? 세금을 더 내겠다고요? 자발적으로요? 저는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세금을 자발적으로 더 내겠다는 사람이 72%라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미국에서 증세 이야기만 나와도 정권이 흔들리고 거리에 시위대가 쏟아지는데 그 나라에서는 국민이 먼저 세금을 더 내겠다고 나섰다는 겁니까? 이건 경제학이 아니라 종교 아닙니까? 교수님이 그 말을 듣고 잠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콕스, 바로 그 반응이 당시 서구 경제학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엔 조작된 수치라고 의심했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를 직접 진행했던 조사원들의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동네 판자촌 주민들을 찾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세계 앞에 서는데 세금 좀 더 내는 게 대수냐며 오히려 조사원을 다독였다는 겁니다. 판자촌 주민이 조사원을 다독였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제학에서 인간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배웠습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판자촌에 사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합니다. 이건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제가 배운 공식이 이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작동을 멈춘 겁니다. 볼펜을 쥐고 있었는데 손가락에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뭔가를 적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엇을 적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이 수치를 단순한 애국심으로 해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경제학 공식, 즉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공식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깨부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규명하셨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강요로 만들 수 없으며 공동체가 오랜 시간 함께 쌓아온 헌신의 총량. 대한민국 국민들은 올림픽을 정부의 행사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내 나라가 전 세계 앞에 우뚝 서는 역사적 순간에 나 또한 그 위대한 일부가 되겠다는 강렬한 주인의식이 그 숫자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볼펜을 내려놨습니다. 이번엔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내려놔졌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한국이 올림픽을 치르다 파산할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파산 대신 단 5년 만에 서울이라는 도시를 통째로 새로 지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지하철 역사상 전무후무한 세계 노선 동시 착공과 완공, 그리고 올림픽을 위해 기꺼이 세금을 더 내겠다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72%에 달했습니다. 서구의 경제학 교과서 그 어디에도 없는 기적, 월스트리트의 자본론으로는 도저히 계산해낼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친 실행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드웨어를 지은 건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채운 건 국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식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방식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채운 건 국민이었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교수님이 본격적으로 풀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49만 명이 잘 곳이 없다는 문제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임시 숙소를 더 짓자니 시간이 없었고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자니 이미 재정이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정부가 해결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평범한 시민들이 스스로 들고 일어섰습니다. 자발적 홈스테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부의 강제도 없었고 보상도 없었습니다. 그냥 국민들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개인의 영역이자 가족의 숨소리가 담긴 본인 집 안방을 언어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기꺼이 내주겠다며 무려 2만 가구의 시민들이 자원하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뉴욕에서 자란 저로서는 그게 얼마나 파격적인 일인지 바로 감이 왔습니다. 뉴욕에서는 이웃 사람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게 일상이죠. 그런데 자기 집 안방을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내준다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도 않는 사람에게요. 교수님이 그 장면을 묘사하셨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이 깔린 한국식 안방에 커다란 짐가방을 든 외국인 선수가 어색하게 들어서고 수줍게 웃으며 따뜻한 밥상을 차려내오는 한국인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손짓으로 먹으라는 신용을 하고 외국인이 젓가락질을 못하자 숟가락을 들고 와서 쥐어주고 서로 말 한마디 못 나누면서도 그 밥상 앞에서 함께 웃었다고 합니다. 훗날 그 외국인 투숙객이 남긴 기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호텔은 없었지만 서울의 평범한 가정집에서 받은 환대는 내 인생에서 가장 격조 높은 최고급 서비스였다고요. 강요받은 사람들이 남긴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에서 나온 환대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진짜 자발적이었나요? 정부가 뒤에서 압박을 넣은 건 아닌가요? 당시 한국이 군사정권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강제적인 요소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의심은 당시 서구 언론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외국인 투숙객들의 증언이 공개됐을 때 그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강요받은 사람들이 남길 수 있는 기록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도쿄 스포츠가 지적했던 약점 중 하나가 전 국민의 외국어 소통 불가능이었습니다. 그 지적 앞에서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온 나라의 골목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하철 승강장마다 외국어 회화 포스터가 붙었고 버스 정류장 벽면에도 기초 회화 문장이 걸렸습니다. 택시기사, 공항 직원, 경찰관, 호텔 종사자 전원에게 외국어 회화 교육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평범한 시민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퇴근 후 자발적으로 동사무소와 성당, 교회, 회사에 모여 야간 외국어반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밤늦도록 테이프를 돌리며 발음을 교정했고 이 기간 국내 어학원 등록자 수는 단숨에 10배가 급증했습니다. 교수님이 그 장면을 묘사하셨습니다. 어스름한 새벽, 서울의 한 택시기사가 운전대 옆에 조그만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고 외국어 발음을 수백 번 반복하며 충혈된 눈으로 백미러를 보고 있었다고요. 내가 이 나라의 얼굴이 될 수 있다는 자각. 택시기사 한 명이 한국의 외교관이라는 위대한 주인의식이 만든 학습 열풍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자 이상하게 목이 메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 나라가 세계 앞에 서는 순간에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 하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충격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이었습니다. 1972년 독일 뮌헨 올림픽의 자원봉사자는 3,000명이었다고 합니다.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은 7,000명이었죠. 선진국의 풍요로운 도시들에게 올림픽은 그저 큰 이벤트였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나자 전국에서 무려 20만 명의 신청자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금 들은 뮌헨의 3,000명과
몬트리올의 7천 명이 머릿속에서 20만이라는 숫자와 나란히 놓였습니다.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격차였습니다. 그것도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는 무보수 노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의 10대 1 경쟁률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탈락한 사람이 9배나 더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탈락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돈을 안 받아도 좋으니 제발 거리 청소부로라도 써달라며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손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수천 통이었다고 했죠. 저는 그 대목에서 볼펜을 쥔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경제학에서 인간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고 배웠습니다. 보상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상이 없어도 움직였고 탈락해도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배운 공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엄격한 심사 끝에 선발된 2만 8천 명의 주부, 학생, 시민들은 6개월 동안 글로벌 예절과 외국어를 이수하며 민간 외교관으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영 능력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대회가 끝난 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은 3만 4천 명,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은 4만 명의 자원봉사자 체계를 운영했는데 그 매뉴얼에 기반이 된 게 서울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가난했던 나라의 국민들이 세계올림픽의 가장 선진적인 표준을 설계한 겁니다. 선진국이었던 뮌헨 올림픽의 자원봉사자는 고작 3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무보수 노동이었음에도 무려 20만 명의 국민들이 10대 1의 경쟁률을 뚫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그 다음에 꺼낸 이야기는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시내에 기승을 부리던 소매치기 등 조직적 범죄자들 사이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누가 모아놓고 결의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말 없이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세계인들이 우리를 보러 오는데 거리에서 도둑질을 해 나라 망신을 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범죄자들 사이에서 저절로 공유됐던 거죠. 올림픽 기간 동안 손을 대지 않겠다는 무언의 합의였습니다. 당시 경찰 간부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치안백서에는 올림픽 전후 서울 시내 강력 범죄 및 절도 발생률이 기적적으로 급감했다는 통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지금의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한국의 치안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카페에서 자리를 맡으려고 지갑이나 노트북을 올려두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손대지 않는 나라입니다. 차키를 테이블 위에 놓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그대로인 나라죠.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도시들은 어떻습니까?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에서도 소매치기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관광객들은 지갑을 앞주머니에 넣고 가방을 몸 앞으로 안고 다니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범죄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퍼져나간 그 무언의 합의, 그것이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사회 깊숙이 심어지는 출발점이었던 건 아닐까요? 법이 만든 게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만든 문화였습니다. 강의실에서 잠깐 웃음이 나왔다가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소매치기들이 범죄를 멈췄다는 이야기가 처음엔 우스웠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가시고 나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릿속으로 뭔가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홈스테이를 자원한 2만 가구, 밤새 테이프를 돌린 택시기사, 무보수로 10대 1 경쟁을 뚫으려 한 20만 명, 탈락하고도 청소부로라도 써달라고 편지를 보낸 사람들, 그리고 범죄를 스스로 멈춘 사람들, 이 모든 게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뭔지를 경제학 언어로 설명하려 하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본이 아니었습니다. 인센티브가 아니었습니다. 법의 강제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볼펜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뭔가를 적으려다 멈췄습니다. 적을 공식이 없었습니다. 법의 강제도 권력의 통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위대한 국민적 자존심 하나가 나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올림픽 조직위원회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마침내 한날
한 무대 위에서 폭발하는 순간이 찾아왔다고요. 1988년 9월 17일 오후 3시였습니다. 볼코프 교수님이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시기 시작하자 강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의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전 세계 10억 명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입장이 시작됐죠. 159개국. 교수님이 그 숫자를 말씀하시는 순간 강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그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바로 감이 왔습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서방 국가들이 보이콧했습니다. 1984년 LA 올림픽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이 보이콧했습니다. 2번 연속으로 지구촌 최대 축제가 반쪽짜리로 쪼개졌습니다. 냉전이 올림픽마저 갈라놓은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159개국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동과 서가 함께였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같은 경기장에 들어섰죠. 지구촌 냉전의 사슬을 변방의 작은 나라 한국이 단숨에 끊어낸 겁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이해하려면 당시 국제 정치 지형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과 소련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핵전쟁의 공포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긴장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양쪽을 다 불러 모을 수 있었을까요?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힘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미국도 소련도 한국을 위협으로 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그 중립적인 위치를 최대한으로 활용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뭔가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강점이 됐다는 겁니다. 분단 국가라는 약점, 강대국이 아니라는 약점이 오히려 159개국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열쇠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 개막식이 시작되기 전까지도 일본 방송사들은 달랐다고 합니다. 아나운서들이 실시간으로 내보내는 멘트가 조롱 섞인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과연 낙후된 한국이 이 거대한 이벤트를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요. 실패를 기다리는 중계였습니다. 수년 동안 파산을 예고하고 재앙을 경고해온 나라가 마침내 망신을 당하는 순간을 고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국민들은 그 개막식을 어떻게 봤는지 아십니까? 7년 만에 컬러 TV 보급률을 4배나 끌어올린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방에서 조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는 장면을 생생한 컬러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1981년 유치선언 당시 20%에 불과했던 컬러 TV 보급률이 1988년에는 8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올림픽을 보기 위해 온 나라가 컬러 TV를 들였던 겁니다. 그것 하나만 봐도 이 나라 국민들이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첨단 위성 기술이 결합한 무대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전 세계 중계진이 숨을 죽이며 그 장면들을 담아냈죠. 그런데 교수님이 그날의 하이라이트 이야기를 꺼내시는 순간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이야기였습니다. 마라톤 시상식이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선수가 시상대 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의 가슴에는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던 그 선수의 이름은 손기정이었습니다. 한국인이었지만 일본 국적으로 뛰어야 했던 선수. 세계 최고가 됐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불릴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흑백 사진이 화면에 떴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멍해졌습니다. 당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저는 교과서에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간이 35년이었다는 사실. 숫자로는 알았지만 그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는 피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송희정이라는 이름 앞에서 처음으로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 자신의 나라 이름으로 불릴 수 없었다는 것, 이기고도 고개를 숙여야 했다는 것. 그 굴욕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 사람이 그 후 55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지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욕을 52년 동안 가슴에 안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송기정이었습니다. 1988년 9월 17일 그 노령의 영웅이 잠실 주경기장 트랙 위로 뛰어들어왔다고 합니다. 가슴에는 태극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일장기가 아니라 태극기가. 10만 관중이 함성을 지르는 가운데 그가 트랙을 달렸죠. 교수님이 그 장면을 묘사하실 때 목소리가 조금 달라지셨습니다. 송기정의 하얀 운동화가 트랙을 밟는 장면, 태극기가 새겨진 가슴,
그리고 아이처럼 기뻐하며 허공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52년이라는 세월이 그 한순간에 담겨 있었습니다. 빼앗겼던 이름을 돌려받고 빼앗겼던 깃발을 되찾아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를 불러 모은 나라가 그 영웅에게 바치는 헌사였습니다.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이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돈과 마케팅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장면 하나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가슴을 동시에 건드렸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늘 숫자와 데이터로 세상을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손기정이라는 이름 앞에서, 그 흑백 사진 속 고개 숙인 얼굴 앞에서 어떤 숫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52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무게인지 수치로 환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끝내 자기 나라 이름으로 씻어낸 순간이 얼마나 거대한 일인지도요? 그냥 조용히 그 이야기가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개막식에서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강대국들의 올림픽 개막식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1936년 베를린 군인 퍼레이드와 무력 과시, 1984년 LA 압도적인 자본과 문화의 플렉스, 2008년 베이징 2만 8천 명을 동원한 초강대국의 선언. 이것이 강대국들이 올림픽 개막식을 활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힘을 보여주는 무대였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거대한 스타디움 한복판에 오직 단 한 명이 등장했습니다. 7살짜리 소년이었습니다. 아이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굴렁소회를 굴리며 천천히 달려나갔습니다. 10만 관중의 함성이 순간 사라졌다고 합니다. 거대한 경기장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죠. 맑은 가을 햇살 아래 잔디밭을 구르는 굴렁소의 소리만이 전 세계 위성 중계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 묘사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탱크 대신 굴렁소에, 군인 대신 7살 아이, 무력화시 대신 동심. 우리는 힘이 아닌 평화로 세계에 인사한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하겠다는 메시지였죠. 그 앞에서 전 세계가 무장해제됐습니다. BBC 중계진은 감동을 주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개막식을 연출한 팀은 군인 동원을 지시하는 압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그 굴렁소의 소년 아이디어를 사수했다고 했습니다. 힘이 아닌 동심으로 세계를 감동시켜야 한다는 믿음 하나로요. 초강 대국들이 탱크와 군대를 동원해 힘을 과시할 때 대한민국은 단 한 명의 7살 소년이 굴렁소회를 굴리는 평화로운 연출로 전 세계를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경기장 안에서 이어졌습니다. 냉전 시절 적국이었던 소련과 동독 선수들이 세계 신기록을 세우거나 완벽한 경기를 펼칠 때마다 대한민국 관중들이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목이 터져라 환호하며 타국의 영웅들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 아닌가요? 훌륭한 경기를 보면 박수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왜 특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당시 냉전의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련과 동독은 한국과 직접적인 적대 관계에 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진영이었고 북한의 우방이었죠. 그런 나라의 선수들에게 한국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념보다 인간의 숭고한 도전을 먼저 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어떤 외교 채널보다 강력한 방식으로 한국의 국격을 증명한 순간이었죠. 폐막식 직후 소련 대표단 단장이 외신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적대감이 아닌 인류의 진정한 따뜻함을 보았다. 한국 관중들이 보내준 박수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요. 냉전의 한 축이었던 소련의 대표단 단장이 남긴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턱을 괴고 있던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자본과 군사력이 전부라고 믿었던 공식이 이 순간 앞에서 완전히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돈과 자본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위대한 정신과 품격이 마침내 온 지구촌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교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대회가 절정을 향해 치달으면서 수년간 한국을 향해 칼을 갈던 전 세계 언론들에게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대회가 중반을 넘어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볼코프 교수님이 자료를 꺼내시는데 화면에 뜬 건 신문 헤드라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뉴욕타임스였습니다. 서울 올림픽 모든 예상을 뛰어넘은 대성공. 영국 가디언이었습니다. 낯선 변방이었던 서울이 이제 전 세계의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되었다. 프랑스 르피가로였습니다. 한국 자원봉사자들의 미소가 이번 올림픽의 진짜 금메달이다. 저는 그 헤드라인들을 하나씩 읽으며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내려놨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언론들은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올림픽 사상 최악의 선택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이 헤드라인들은 무엇입니까? 같은 신문들이 맞습니까? 그런데 더 통쾌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이었습니다. 대회 일주일 후 아사히 신문이 사설을 통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잠재력을 철저히 오판했다. 그들이 보여준 완벽한 조직력과 성숙한 시민의식 앞에 우리의 편견을 깊이 반성한다고요. 요미우리 신문은 우리가 가졌던 오만한 편견을 깊이 반성한다며 대한민국 시민의식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아예 한국이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새로운 리더임을 입증했다며 극찬을 쏟아냈죠. 저는 그 대목에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파산을 예고하고 재앙을 경고하고 약점 5가지를 연재 기사로 쓰던 바로 그 언론들이었습니다. 그 언론들이 사설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설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문사의 공식 입장입니다. 기자 한 명의 의견이 아니라 언론사 전체가 서명한 글이죠. 그게 사죄의 언어로 채워진 겁니다. 언론 역사에서 타국의 국격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는 사설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저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나라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폐회식 단상에선 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전 세계를 향해 선언했다고 합니다. 서울올림픽은 올림픽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회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강의실을 울렸습니다. 불과 7년 전 들러리로도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나라였습니다. 파산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던 나라였죠. 그 나라가 90년 올림픽 역사상 가장 완벽한 대회를 치러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축제의 여운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일본은 또 다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이 축제에서 깨어나 재정적 적자와 파산에 시달릴 일만 남았다고요? 끝까지였습니다. 그런데 폐막으로부터 정확히 13일 후인 1988년 10월 15일 잠실 주경기장에 다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88 서울 패럴림픽의 개막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패럴림픽 이야기를 꺼내시기 전에 먼저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4년 전인 1984년 LA 올림픽에서 패럴림픽이 어디서 열렸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자 가장 부유한 도시였던 미국 LA가 패럴림픽 개최를 거부했습니다. 재정과 시설 문제를 이유로 단칼에 거절했죠. 올림픽 시설을 공유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애인 선수들은 뉴욕과 영국의 스토크맨더빌 두 도시로 뿔뿔이 흩어져 따로 대회를 치러야 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사실입니까?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가 패럴림픽을 거부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설이 이미 있는데 왜 거부한 겁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시설 문제가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본질은 달랐습니다. 당시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패럴림픽은 올림픽의 부속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 행사였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대회였죠. 선진국들조차 장애인 대회를 올림픽과 동등하게 볼 수 없다는 잔인한 인식의 합의가 그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하게 불편해졌습니다. 미국은 제가 자란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한 나라라고 믿어왔죠. 그 나라가 장애인 선수들에게 시설을 공유하는 것조차 거부했다는 겁니다. 예산 낭비라는 이유로요. 가장 부유한 나라가 가장 인색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불편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달랐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올림픽 유치 직후부터
패럴림픽을 별개의 행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올림픽과 완전히 동등한 지위로 같은 도시에서 동일한 최고급 경기 시설을 연달아 개방해 개최한다는 원칙을 세계 최초로 선포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허물겠다는 인류학적 선언이었죠. 파산을 예고하던 나라가 선진국들도 하지 않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60비 1개국 3,057명이라는 역대 패럴림픽 사상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서울을 찾았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과거 서구 선진국에서 열린 패럴림픽의 관중석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는 치러졌지만 아무도 보러 오지 않는 대회였던 거죠.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언론과 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잠실 주경기장을 비롯한 모든 경기장의 관중석이 만석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 관중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한계를 향해 달려드는 모든 선수에게 눈물 어린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휠체어를 탄 선수가 결승선을 넘는 순간, 의수를 달고 역기를 드는 순간, 시각장애인 선수가 가이드와 함께 트랙을 완주할 때마다 경기장은 온통 함성과 눈물바다가 됐다고 했죠. 한 프랑스 기자가 남긴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서울에서 경쟁이 아닌 배려를 배웠고 승부가 아닌 진짜 스포츠의 우정을 보았다고요. 그리고 당시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던 한 주부의 수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다리가 불편한 외국 선수를 업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내 자식처럼 돌봤다고 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공항에서 그 선수가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했을 때 돈으로 살 수 없는 위대한 무언가를 느꼈다고요. 저는 그 수기 이야기를 들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홈스테이를 자원한 2만 가구, 밤새 테이프를 돌린 택시기사, 무보수로 경쟁했던 20만 명, 그리고 장애인 선수를 업고 계단을 오른 주부,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에서 움직인 거였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었고 보상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내 나라가 세계 앞에 서는 순간에 나도 그 일부가 되겠다는 마음, 그 마음 하나가 이 모든 걸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나라를 숫자로만 봤습니다. GDP, 인프라, 신용 등급, 그 숫자들이 말하는 나라를 봤죠. 그런데 그 숫자들이 포착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것, 돈으로도 데이터로도 측정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요. 교수님이 마지막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서울 패럴림픽의 압도적인 성공에 충격을 받은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역사적인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는 반드시 패럴림픽도 같은 도시, 같은 시설에서 연계 개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었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2000년 시드니,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지켜지는 올림픽의 위대한 표준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LA는 거부했고 한국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전 세계 올림픽의 기준을 영원히 바꿨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들으며 켜져 있던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조차 돈이 안 된다며 거부하고 장애인 선수들을 내쫓았던 잔인한 합의.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올림픽과 완벽하게 동등한 지위로 최고급 경기장을 통째로 개방했고 만석 관중의 눈물 어린 기립박수로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앞으로 올림픽 개최국은 반드시 패럴림픽을 동시 개최해야 한다는 세계 영원의 의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초강 대국들도 세우지 못한 인류애의 위대한 기준을 새로 써 내려간 것입니다. 볼코프 교수님이 자료를 모두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서울올림픽이 끝난 뒤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을 만든 사람들이 진짜 누구였는지를요.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고르던 그 순간 경제학자들은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올림픽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가 이벤트가 끝나면 막대한 개최 비용의 청구서가 날아오고 건설 특수가 종료되면서 성장률이 꺾이는 현상이죠. 역대 올림픽 개최국들이 겪어온 패턴이었고 경제학자들은 그것을 정설로 여겼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빚을 내서 도시를 지은 나라가
이제 그 청구서를 감당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숫자가 나왔습니다. 1989년 한국의 GDP 성장률 6.7%, 1990년 9.8%. 볼코프 교수님이 그 숫자를 화면에 띄우시는 순간 강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파산을 예고하던 나라가 올림픽 직후에 9.8%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전 세계 경제학계가 기존의 분석 틀이 한국 앞에서 맞지 않음을 인정해야 했다고 합니다. 올림픽의 저주가 한국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된 거였죠. 그런데 교수님은 그 숫자보다 더 충격적인 데이터를 꺼내셨습니다. 올림픽 전후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습니다. 1985년 우리가 또 다른 대규모 국제 행사를 개최할 능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한국인의 비율이 23%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치러낸 직후인 1990년 같은 질문의 92%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두 숫자를 나란히 보며 경제학 교과서에서 본 적 없는 변수를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성공 경험에 의한 자기 효능감의 재설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한 번 해냈다는 경험이 그 다음에 도전할 수 있는 목표의 천장을 완전히 높여버리는 거죠. 돈으로 살 수 없고 법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데이터로 측정하기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작동했고 그 결과가 9.8%라는 숫자로 나타난 겁니다. 교수님이 다음 자료를 꺼내셨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었습니다. 1988년 10억 달러, 1990년 80억 달러. 불과 2년 만에 8배가 폭발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을 다시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한국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분단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그 인식을 바꿔버렸죠. 전 세계 159개국이 한자리에 모이는 무대를 완벽하게 치러낸 나라, 약속을 지키는 나라, 믿을 수 있는 나라,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소멸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첨단 반도체 연구소를 전격 설립한 기업의 담당자가 남긴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넣은 이유는 수익률 때문이 아니다. 올림픽을 치러내는 그들의 완벽한 조직력과 약속을 지키는 신뢰성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올림픽이 국가 신용장 역할을 한 겁니다. 자신감이라는 반가쇠가 당겨지자 실물 경제의 총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올림픽 이전까지 신발, 의류, 가발 등 경공업, 하청 제품을 수출하던 나라가 1989년을 기점으로 자동차, 대형 선박, 전자제품, 반도체 첨단 산업 국가로 체질을 바꿨습니다. 당시 해외 시장을 개척하던 산업 전사들의 회고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외국 바이어들이 코리아라는 이름조차 몰라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는데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우리 공장을 직접 보겠다며 바이어들이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섰다고요. 저는 그 대목에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뜨겁고 묵직한 것이 섞인 웃음이었죠. 교수님이 화면을 전환하셨습니다. 사진 2장이 나란히 떴습니다. 왼쪽은 1988년의 서울이었습니다. 낮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도시. 한강변은 아직 개발이 덜 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른쪽은 1998년의 서울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초고층 빌딩들이 한강을 따라 끝없이 뻗어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화려한 불빛의 카펫으로 채워져 있었죠. 불과 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사진을 나란히 보며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저 풍경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당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공사판에서 밤을 지사온 사람들, 외국인에게 안방을 내주고 좁은 공간에서 가족이 모여 잠든 사람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발음을 고치던 사람들, 그 희생들이 모여서 저 야경이 됐다는 생각을 하니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뉴욕에서 자란 저는 풍요로움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살 수 있었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었으며 원하는 것을 공부할 수 있었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 야경을 만든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자리에서 시작해 스스로 쌓아 올린 사람들이었죠.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저는 오늘에야 조금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올림픽 이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3년
대전 엑스포, 2002년 한일 월드컵, 2011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 선수권, 세계 박람회를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그 극소수 중 하나가 됐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한국이 세계 최전선에서 경쟁하고 있는 분야들을 보십시오. 반도체 패권, 첨단 인공지능, 신재생 에너지, 우주산업, 바이오 기술, 경제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음악이 전 세계 차트를 점령하고 있고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오스카와 칸에서 세계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988년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세계의 전통 문화를 선보였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인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문화의 중심이 됐죠. 그리고 교수님이 마지막 영상을 틀었습니다. 거대한 연기와 불꽃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습니다. 우주 발사체 누리호였습니다. 외국의 기술에 단 1%도 의존하지 않고 대한민국 독자 기술로 우주를 향해 불꽃을 뿜으며 솟아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끄셨습니다. 스크린이 꺼진 강의실에서 교수님은 아무 자료 없이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만들어낸 수많은 사례 중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한국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를 만든 것도,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낸 것도, 인구 5천만의 나라가 전 세계 문화의 흐름을 바꾼 것도, 이 사례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려면 한 학기로는 부족합니다. 1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수업에서 올림픽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한국인들의 정신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례이기 때문이죠. 돈이 없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계가 비웃을 때 어떻게 버티는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모든 것이 이 한 사건 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올림픽은 빙산의 일각이었죠. 수면 아래에는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 이야기들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어떤 조건에서도 얼마나 불리한 상황에서도 포기라는 선택지를 지워버리는 기질이죠. 사례는 달라도 정신은 하나입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은 기적이라고 불러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설계했고,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실행했으며, 누군가는 전 세계의 비웃음 속에서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 사람들이 쌓아 올린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한국이 됐죠. 기적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강의실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은 채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자본이 없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자본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강의가 끝났지만 저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정리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질문들이 계속 생겨났기 때문이었죠. 불가능은 데이터의 한계일 뿐 인간 의지의 한계가 아니라는 것. 저는 그것을 오늘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삶에 어떤 벽이 나타나더라도 저는 오늘 이 강의실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전 세계의 비웃음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나라, 그리고 마침내 우주로 나아간 나라, 그 나라의 기적을 피와 땀으로 직접 일구어내신 위대한 주인공들, 그분들이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